정부가 어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양국이 대화를 한다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종료의 무게를 싣고 있던 기존 정부 입장에 비춰보면 뜻밖의 결정입니다. 정치권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김봉준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 또 이기재 전 새누리당 당협위원장과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금 열리고 있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부터 좀 짚어보죠. 앞서 3시 반에 시작이 됐다고 했는데 아직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한 지 하루 만에 이렇게 한일 외교장관이 만났어요. 우선 지금까지의 과정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두 분께 말씀 듣겠는데요. 먼저 이 전 위원장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외교부 장관 회의는 원래 예정돼 있는 G20 외교부 장관 정례 회의에서 현재 여러 가지 의제를 갖고 이제 회의하는 가운데 어제 있었던 우리 지소미아에 대한 조건부 합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이제 후속적인 회의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어제 대단히 많은 국민들이 걱정했었지만 다행히도 조건부 연장 합의가 돼서 정치권에서는 그나마 안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오늘 이제 후속 협의를 통해서 과연 세부적인 수출 규제에 대한 어떤 관리 대응 형태에 대해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지, 그리고 한일 정상 간의 회담을 이뤄낼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국민들이 뜻밖의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로 전해졌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전 비서관님? 그래서 앵커께서 첫 질문을 지소미아에 대한 평가를 주셨는데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어저께 이제 종료가 연기된 것은 1라운드가 이제 비로소 끝났었는데요. 일본은 7월 1일 날 우리 주요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품목을 발표를 하면서 아무런 외교적 통상적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8월 2일 날 화이트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하는 무역 보복 조치를 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이 상황이 발생되면서부터 계속 상황 관리를 하고 일본과 외교적인 어떤 해결을 위해서 끊임없이 좀 노력을 해왔던 과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저께 종료를 일시적으로 연기시킨 거고요. 그 다음에 정부도 명확히 입장을 밝혔는데 7월 1일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지소미아는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 그래서 네. 시간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정부가 국익을 걸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이 여러 가지 경로로 노력을 하고 또 급기야는 사실은 이 미국까지 이 문제의 이해관계 당사자로 들어오면서 이것이 한미일 삼국의 국익의 각축장처럼 이번 네. 과정들이 진행됐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국익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는 적어도 각 정당들이 초당적으로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인데요. 한일 외교장관 회담은 4시 15분에 끝났다고 합니다. 3시 30분에 시작을 했으니까 약 45분 동안 진행이 된 건데 아직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지 않았고요. 정상회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와 관련한 논의, 또 지소미아 후속 조치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종료될 것이라는 예측을 깨고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 연기를 했어요. 이번 결정에 대해서 정치권의 반응 긍정적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긍정적이라고 한 평가는 불행 중 다행이다. 파국은 막았다. 네. 이런 선에서의 긍정 평가고요. 예상했던 대로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은 갈리고 있고요. 민주당은 이제 외교적 승리다, 외교가 승리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좀 과한 표현이죠.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어제 합의문만 보더라도 네. 지금 이제 지소미아가 이제 잠정적으로 연기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일본이 그렇다고 해서 수출 규제를 푼 게 아닙니다. 네. 어차피 3개월간 그동안 이제 지소미아 관련해서 논쟁을 해왔는데 결국은 이제 당국자 과장급, 국장급의 이제 수출 규제에 대한 어떤 실무 회담을 하는 선에서 진전을 이루었을 뿐이지 어떤 해결도 이루고 있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많은 걸 지켜봐야 되고 앞에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게 이제 희망적이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앞으로의 일정들을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은 어저께 이제 평가를 하면서 딱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는 황교안 대표의 단식 투쟁으로 일궈낸 성과라고 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시고 이 미국의 압박 이 두 가지를 어저께 결정적인 요인으로 이제 평가를 하셨는데 좀 매우 좀 이제 국민의 한 사람 입장에서 좀 섭섭한 네. 그 마음이 들 것 같고요. 네.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예 대화 자체도 거부하면서 무역 보복 조치를 아주 잔인하게 이 결행을 했던 일본을 이제 비로소 논의 테이블에다가 앉혀놓은 겁니다. 네. 이 과정이. 그래서 이 논의 테이블에 앉혀놓는 과정에서 지소미아 문제가 역시 정부의 예상대로 큰 지렛대로 작용을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결국은 이게 7월 1일 이전으로 반도체 소재 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 해제, 화이트리스트 이 배제 관련돼서 7월 1일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다시 어려운 상황이 초래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좀 네.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한국당에서는 논평을 국민의 승리다라고 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황교안 대표의 단식의 성과다라고 한 거는 이제 나경원 대표가 황 대표를 내렸죠? 방문한 네. 자리에서 했던 것이고 네. 그런 부분은 뭐 국민의 공감대를 얻기 위한 말씀이었다기보다는 의전적인 얘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민주당이 이 외교의 승리로 포장하는 건 좀 자화자찬이다. 예. 그리고 한국당이 좀 지나치게 이거를 성과를 좀 폄훼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뭐 나흘째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방위비 협상 문제로 미국을 갔던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 새벽에 귀국하자마자 농성장으로 갔는데 황 대표와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방위비 처리되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황 대표가 단식의 원인으로 다른 원인을 좀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내용 좀 보시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한미동맹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가서 잘 전하고 대표님 또 의지도 가서 잘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표님 너무 건강 이러실 거예요. 사실 시작한 거는 선거법 때문에 같이 잘 싸워봅시다. 뜻을 잘 관찰하고 원내에서도 잘 챙겨서 하나가 되고 잘 싸워봅시다. 네. 뭐하러 왔어요? 아유 당연히 알죠. 너무 날씨가 차서. 네, 조금 전 말씀드린 한일 정상회담 소식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회담이 끝나고 나오면서 한 말인데요. 한일 정상회담이 가능하도록 조율하기로 했다. 회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서 한 얘기입니다. 어제 청와대가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는데 강 장관이 가능하도록 조율하겠다 이런 입장을 해놨습니다. 자세한 소식 더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대화 들으셨습니다. 선거법 때문에 단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이 눈에 띕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황교안 대표께서 단식을 시작하면서 사실 언론도 그렇고 정치권의 대부분의 인식이 약간은 좀 뜬금없는 단식 투쟁이라는 평가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왜 장소가 청와대 앞일까? 네. 처음에 이제 모든 사람이 예상하기에 선거법이나 공수처법 이거에 대한 반대 의사가 가장 강했다고 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단식 첫날 이 지소미아 문제를 또 제일 처음 전면에 걸으셨어요. 그래서 청와대 앞에서 단식을 했는데 어저께는 다시 뭐 사실은 선거법 때문에 네. 내가 단식을 했어. 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그러면 국회 가서 하셔야지. 네. 청와대 앞에서 이 경호 문제도 있고 굉장히 이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이 오는데 네. 왜 국회로 안 가실까 이게 의아스럽고요. 네. 두 번째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5일부터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시작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아세안 10개국은 인구가 한 6억 5천만 명 정도 되고요. 연평균 5% 이상의 성장을 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10개국의 정상을 초청을 해서
대통령께서 이 10개국 정상들과 비즈니스 논의를 하고 어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무역 활성화를 위한 이 어떤 그 정상 간의 회담을 우리가 초청을 한 상태에서 네. 야당 대표가 거기에 참석은 못할지언정 청와대 앞에서 단식 투쟁을 하고 있다. 네. 그런데 그게 선거법 문제가 핵심이다. 이게 과연 아세안 국가들의 정상들이 어떻게 이해할지 네. 이런 국익의 훼손은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황 대표가 그 장소로 단식의 장소로 청와대 앞을 선택을 했습니다. 뭐 한국당은 이를 계기로 해서 대여 투쟁에 총 나서겠다, 집중하겠다 이런 뜻으로 봐야 되겠죠. 그럼요. 그리고 저는 황교안 당대표가 단식의 장소를 청와대로 설정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그 역대 어느 정부보다 민주당 같은 경우 이 청와대의 그 집중도가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당이 오히려 청와대에 거의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 이런 네. 비난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청와대를 택해서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저 화면에서 나왔던 사실 그 단식의 목적이 선거법 때문이다 네. 이런 것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선거가 5개월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그 선거가 총선이 5개월밖에 안 남아 있는 상황에서 야당의 당대표의 가장 중요한 일은 선거의 승리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이 선거법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에 보수의 그 통합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굉장히 그 보수가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황교안 대표로서는 그것을 가장 중심에 놓고 사고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단식이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황 대표를 찾아가서 좀 단식을 풀고 국회로 돌아와 달라 하는 문 대통령의 바람을 전했는데 아무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네. 굉장히 저는 어저께 좀 그 황교안 대표께서 좀 그동안 보이지 않으셨던 좀 성숙한 야당 대표로서의 모습을 보이시는 계기를 좀 잡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요. 대통령께서 강기정 수석을 통해서 그 황교안 대표께 관심을 가져줘서 감사하다. 네. 지소미아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좀 표현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좀 정리할 수 있는 명분을 드렸던 건데요. 그거를 이제 황교안 대표께서 좀 받아들이지 않으셨던 게 좀 안타깝고요. 역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25일부터 한 아세안 정상회의인데요. 저는 그 황교안 대표께서 정말로 선거법 문제에 있어서 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의 어떤 결실들을 맺고 싶으시다면은 네. 국회 안에서 충분히 그 투쟁을 할 수가 있고 또 예전에 그 자유한국당에서 만들어 놓은 그 국회 선진화법에 의하면은 정말 진정성 있게 이 필리버스터라는 제도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최장 100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선거법이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망가뜨리는 이런 이 개정이라면은 그렇게 좀 강단 있게 국회 안에서 국회의원의 신분을 가지고 이 국민을 대표하는 분들이 강단 있게 좀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청와대 앞에서 단식을 하는지 정말 좀 안타깝습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이제 황 대표의 내가 단식하는 이유 3가지가 나왔습니다. 지소미아는 철회가 좀 유예가 됐는데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 포기 이 2개가 남았습니다. 근데 민주당은요, 한국당하고 이 패스트트랙 합의가 어려울 경우엔 다른 야당과 좀 해서 처리를 할 생각인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죠. 지금 국회의원 이제 정격수로 보면 지금 한국당을 제외하고 얼마든지 공수처와 선거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민주당이 우호적인 의석수를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대로 가면은 12월 3일 날 부의된 후에 공수처와 선거법이 연동형 비례제가 그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네. 이런 위기 의식을 황교안 대표가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봉준 비서관이 좋은 얘기를 했지만 한 아세안 정상회의건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국정이건 야당으로서 협조해주고 싶은 생각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네. 협조를 해줘야죠.
하지만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들어서 그 권력기관이 어떠한 사정행위를 할지도 모르는 공수처의 문제와 그다음에 기본적인 정치의 룰을 결정하는 선거법의 문제를 제일 야당을 두고 현재 여당과 범여권 정당이 모여서 강행 처리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묵과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측면이 있다. 이런 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지금이 늦었지만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소미아 문제도 그 뭐 언론에는 뭐 6시간을 앞두고 이 상황이 반전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최근에 한 보름 정도의 엄청난 그 3국의 협상을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결론이 나온 것 같은데요. 이 선거법이나 공수처 문제 패스트트랙에 걸려 있는 법안의 문제도 충분히 국회에서 논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저는 시간이 지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선거법의 문제는 여태까지 의회 역사상 한 번도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한 적이 없는 것 민주당도 잘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빨리 국회로 돌아와서 이것들을 충분히 좀 수기하고 조정할 거 있으면 조정하고 이런 절차들을 좀 국민들은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황 대표의 단식, 황제의 단식이다, 갑질 단식이다, 야당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당 내에서도 좀 뜬금없는 단식이다, 이런 말들도 나오는데요. 이런 가운데 한국당이 물갈이 쇄신안을 내놨습니다. 다음 달 17일 4월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이 예정돼 있는데 민주당도 국민공천심사단을 구성하는 등 정치권이 본격적인 이 쇄신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관련 녹취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떤 2020 시대 정신, 또 국민의 여망, 많은 국민들이 쇄신과 혁신을 바라고 있는 이 점에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현역 의원 50% 교체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21대 총선에서 첫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심사단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발하게 될 것입니다. 네, 한국당 개혁 공천부터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현역 의원 절반 이상을 교체하기 위해서 3분의 1 이상을 컷오프하겠다. 역대 최고폭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정치권에서는 좀 많이 놀랐습니다. 네. 한국당에서 과연 황교안 대표 리더십으로 현역 의원 교체를 가능할 수 있냐 이런 부분에 의문이 있었는데 어제 50% 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초선 의원, 재선 의원들이 지금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연판장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교체폭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실제 역대 선거를 보면 18대, 19대 때 총선에서 교체율이 높았던 새누리당, 그 당시에 한나라당,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대승을 한 바 있고 네. 20대 때는 역시 새누리당에서 교체율을 너무 적게 하고 민주당에서 많이 했죠. 그래서 많이 한 정당이 승리한 결과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한국당의 교체율 50%가 정말 이루어진다면 국민들이 바라볼 때 한국당의 변화된 모습을 좀 새로운 인물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이제 전망할 수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비례대표 후보 선출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심사단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네, 어떻게 네. 운영되는 건가요? 일단은 이제 온라인으로 국민심사단을 온라인으로 모집을 하게 됩니다. 모집을 해서 이분들이 이 중앙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순위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중앙위원회에 올라갈 후보들을 국민들이 결정을 해서 올리는 거고요. 그 중에 한 200에서 300명 정도의 수기심사단이 운영이 되면서 이 비례대표 후보자들과 1박 2일 동안 수기 과정을 통해서 그 후보에 대한 평가 과정들이 이루어지고요. 이것이 이제 국민심사단 전체의 투표로 중앙위원회에 상정할 비례대표 후보를 정하게 되고 중앙위원회가 이제 1번부터 한 50번까지 번호를 정하는 순위 투표를 하게 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국민심사단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좀 있습니다. 심사단을 온라인으로 모집하기로 하면서 응집력 강한 열성 지지층이 중심이 된 심사단이 꾸려질 것이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떻게 얘기를 지금 이제 기초적으로 제도를 설계해 놓은 상태고요. 그런 여러 가지 우려들을 반영을 해서,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렇게 이제 국민들이 참여하는 어떤 이 정치 행위에 대한 경험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부작용들은 충분히 수습하면서 저는 이제 제도를 국민심사단 만들 것 내용을 저도 좀 봤는데 네. 뭐 아이디어는 괜찮습니다. 근데 네. 그게 이제 한정돼 있는 게 비례대표더라고요. 근데 네. 비례대표가
그 민주당 이번에 비례대표 의원이 13명 아닌가요? 그거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이번에 50%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네. 그 지난번에 투표를 감안했을 때 8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단서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 외교, 안보 분야는 또 전략 공천을 할 수 있다. 네. 그럼 그분들 제외하면 한 서너 분을 그 국민 공천 배심원을 통해서 뽑는 건데 네. 뭐 지나치게 너무 확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쇄신의 폭이 너무 적을 것 같다는 예,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뭐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뭐 지난번 의석수 기준으로 13석이고 또 이제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요. 비례대표 전체를 어떻게 선출하느냐 이것이 이제 정당의 어떤 정체성과 지향을 반영을 한다고 보여지고요. 네. 특히 민주당은 이미 지역구는 국민들이 참여해서 공직 후보자들을 그 결정하는 시스템이 수년간 좀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비례대표 선출 제도를 이렇게 국민 참여형으로 바꿈으로 해서 전체 공직 후보자 선출의 과정에 국민들이 제도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이런 방점을 찍는 의미가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당 쇄신안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겠는데 전 당협위원장을 하셨잖아요. 당내 반발이 좀 거셀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초재선 의원들이 지금 그 당의 결정에 승복하기로 하셨어요. 네. 굉장히 좀 큰 용단이라고 보고 이제 중진 의원들의 이제 참여가 중요한데 지금 황교안 당대표가 이렇게 목숨을 건 단식으로 들어갔고 그다음에 변화 쇄신 없이는 도저히 이번 총선을 이길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지역구 의원들 3분의 1을 컷오프를 한다면 그다음에 이제 비례대표하고 뭐 자발적인 이제 그 불출마 선언한 중진 의원 합치면 정말 50% 물갈이가 되지 않겠냐. 그럼 일단 비우고 또 이제 새로운 분을 받을 때 과연 이제 새로운 어떤 분들을 새롭게 영입할 건가가 사실은 더 중요한 포인트로 다가온다면 이제 다음번 총선에서 국민들의 좀 기대에 맞는 개혁적이고 좀 건강한 보수로 거듭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봉준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 또 이기재 전 새누리당 당협위원장과 전국 상황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